얘야, 저쪽에 있는 뗏목에 누가 타고 있는 것 같던데 혹시 흑인 아니냐? 한 남자가 물었어요. 나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왜 그러시는데요? 오늘 흑인 노예가 5이나 도망쳤단다. 그래서 지금 잡으러 다니는 거야. 뗏목에 있는 사람이 흑인이냐 백인이냐? 백인이에요. 나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두 남자는 조금 의심스럽다는 듯 표정을 지었어요. 우리는 낯선 사람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수색해야 해. 뗏목에 타고 있는 사람도 한번 확인해 봐야겠다. 그들은 배를 더 바짝 갖다 붙였어요. 나는 재빨리 머리를 굴려서 그럴듯한 이야기를 지어냈어요. 마침 잘 됐어요. 뗏목에 계신 분은 저희 아버지예요. 아버지는 지금 아파요. 얼굴이 퉁퉁 붓고 온몸이 불덩어리처럼 뜨거워요. 아까 어떤 사람들을 만나서 좀 도와달라고 했더니 모두 도망가 버렸어요. 아저씨들이 같이 가서 아버지를 한번 살펴봐 주세요. 그러자 두 남자는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서 어쩔 줄 몰라 했어요. 두 사람은 뭐라고 귓속말을 주고받더니 얼른 뱃머리를 돌려서 황급히 노를 젓기 시작했어요. 얘기를 들어보니 네 아버지는 천연두가 틀림없구나. 그렇게 무서운 전염병을 앓고 있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 안 돼. 다른 사람들한테 옮기기 전에 빨리 먼 곳으로 가거라. 네 처지는 안 됐다만 우리도 어쩔 수가 없단다. 그래, 대신 내가 가진 돈을 좀 줄 테니 어디든 가서 도움을 청하도록 해라. 한 남자가 주머니에서 $20를 꺼내 내 배 안으로 휙 던져주었어요. 다른 남자도 주머니를 뒤지더니 똑같이 $20를 던져주었지요. 그리고 나서 두 사람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가버렸어요. 나는 배를 돌려 뗏목이 있는 곳으로 돌아갔어요. 짐이 물속에 들어가서 코만 내놓고 숨어 있다가 나왔어요. 허크, 네가 하는 얘기를 다 들었어. 이 은혜는 절대로 잊지 않을게. 난 여차하면 강둑으로 헤엄쳐가서 도망칠 생각으로 물속에 숨어 있었어. 짐은 아직까지 마음이 가라앉지 않은 듯 불안하게 주위를 두리번거렸어요. 나는 짐의 마음을 풀어주려고 두 남자들이 주고 간 돈을 내밀었어요. 와, 이 돈이면 뱃삭을 치르고도 한동안 걱정 없이 지낼 수 있겠어. 짐은 금세 얼굴이 밝아졌어요. 우리는 다시 노를 저어 강 하류 쪽으로 내려갔어요. 한참 가다 보니 강기슭에 쪽배를 대놓고 낚시를 하고 있는 사람이 보였지요. 나는 다시 배를 타고 그쪽으로 가서 물었어요. 아저씨, 저 아래 보이는 마을이 카이로인가요? 카이로냐고? 무슨 똥단지 같은 소리냐? 남자는 낚시에 정신이 팔려서 건성으로 대답했어요. 나는 조심스럽게 다시 물었지요. 그럼 카이로까지는 얼마나 더 가야 하죠? 알고 싶으면 네가 직접 찾아봐. 자꾸만 말을 하니까 물고기가 다 도망가잖아. 지금 당장 꺼지지 않으면 혼쭐이 날 줄 알아라. 남자는 눈을 부릅뜨고 소리를 버럭 질렀어요. 나는 하는 수 없이 배를 돌려 뗏목으로 돌아갔지요. 내 말을 들은 짐은 몹시 실망했어요. 우리는 일단 어디쯤 와 있는지 알아본 뒤에 다시 출발하기로 하고 뗏목을 강기슭에 냈어요. 다음날 날이 밝았을 때 우리는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강둑 근처를 흐르는 물은 틀림없이 오하이오 강의 맑은 물이었고 맞은편으로는 미시시피 강의 탁한 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우리는 이미 카이로를 지나쳐 온 것이었지요. 이제 어떻게 하지? 짐이 침통한 얼굴로 물었어요. 하지만 뾰족한 수가 없었어요. 뗏목을 타고 강물을 거슬러 올라간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었고 강둑으로 올라가서 걸어갈 수도 없었지요. 짐, 할 수 없어. 어두워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뗏목은 놔두고 배를 타고 강을 거슬러 올라가도록 하자. 그래, 그 수밖엔 없겠어. 결정을 내리고 나자 오히려 마음이 편안했어요. 우리는 뗏목을 강기슭에 묶어두고 숲속으로 들어가서 하루 종일 잠을 잤지요. 그런데 저녁 무렵에 돌아와 보니 배가 감쪽같이 사라지고 없었어요.
짐, 뗏목을 타고 강둑 부근으로 내려가 보자. 그곳에 가면 배를 살 수 있을 거야. 배를 사서 다시 올라오면 돼. 우리는 당혹스러운 마음을 겨우 추스른 다음 뗏목을 타고 강 아래쪽으로 내려갔어요. 하지만 뗏목을 파는 곳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지요. 우리는 그렇게 3시간 동안이나 떠내려갔어요. 어느 날 통나무배 하나가 강물에 떠내려왔어요. 우리는 뗏목을 숨겨두고서 그 배를 잡아타고 큰 강줄기에서 옆으로 뻗어있는 샛강을 거슬러 올라갔어요. 그곳에는 잘 익은 딸기가 많았지요. 맛있겠다. 짐과 나는 딸기를 열심히 따먹었어요. 그때 저만치 아래쪽 숲에서 2 남자가 황급히 달려왔어요. 한 사람은 70살이 넘어 보이는 노인이었고 다른 사람은 30살쯤 된 젊은이였어요. 우리를 잡으러 오는 사람들인가 봐. 우리는 딸기를 입에 가득 문 채 허둥대다가 재빨리 노를 저어 달아나려고 했어요. 하지만 2 남자는 벌써 통나무배 바로 옆까지 와 있었어요. 우리가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서 벌벌 떨고 있을 때 나이 많은 노인이 숨을 헐떡거리며 말했어요. 얘야, 제발 우리 좀 도와다오. 지금 저쪽에서 사람들이 사냥개를 앞세워 쫓아오고 있단다. 우린 아무 죄도 없는 사람들이니 어서 그 배에 좀 태워주려무나. 그 말을 듣고 짐과 나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어요. 2 사람은 금방이라도 우리 배에 뛰어오를 참이었어요. 나는 급히 그들을 말렸어요. 사냥개가 냄새를 맡고 우리 배를 찾아낼 거예요. 그러니 강 위쪽으로 올라가서 이곳까지 헤엄을 쳐서 오세요. 개들은 그쪽에서 당신들을 찾다가 냄새를 놓치고 포기할 거예요. 그래, 네 말이 맞구나. 2 사람은 내가 시키는 대로 했어요. 우리가 배를 타고 강을 따라 얼마간 내려갔을 때 강 위쪽에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지요. 사람들이 왁자하게 떠드는 소리도 들렸어요. 하지만 배가 계속 떠내려가는 동안 그 소리들은 이내 멀어져서 들리지 않게 되었지요. 우리는 배를 타고 뗏목을 숨겨둔 곳까지 갔지요. 그곳에서 다 같이 아침 식사를 하고 뗏목 바닥에 편안하게 누워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이야기를 듣다가 짐과 나는 2 남자가 서로 모르는 사이라는 걸 알고 깜짝 놀랐어요. 2 사람은 저희들끼리 이야기를 주고받았어요. 자네는 무엇 때문에 쫓기고 있었던 거지? 노인이 묻자 젊은 남자가 대답했어요. 저는 이 사이에 낀 치석을 없애는 약을 팔러 다녔어요. 그 약은 치석을 없애는 데는 효과가 아주 좋은데 너무 독해서 이를 상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약을 다 팔고 나서 사람들이 눈치채기 전에 마을을 빠져나가려고 도망치던 중이었어요. 그거 안 됐군. 노인은 혀를 끌끌 차다가 자기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나는 사람들한테 술을 마시지 말라는 강연을 하러 다녔지. 내가 마을의 주정뱅이들을 시원스럽게 혼내주었더니 다들 나를 믿고 강연을 들으러 왔어. 그런데 사실은 내가 술을 무척 좋아하거든. 그래서 사람들 몰래 술을 마셨는데 누군가 그걸 본 모양이야.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를 잡아서 망신을 준다고 쫓아오기에 슈랭랑을 친 거지. 노인은 조금도 부끄러워하는 기색 없이 말했어요. 나는 2 사람이 사기꾼 같다는 생각을 하며 속으로 웃었어요. 짐도 나를 보고 소리나지 않게 픽 웃었지요. 그때 젊은 남자가 갑자기 노인의 손을 덥석 잡았어요. 영감님, 저하고 동업하시지 않겠어요? 이래봬도 전 연극도 하고 관상도 볼 줄 알아요. 원래는 인쇄공이었는데 일이 하도 힘들어서 편하게 돈 버는 방법을 찾다 보니 여러 가지 일을 하게 됐어요. 나도 안 해본 일이 거의 없다네.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도 살려봤고 점쟁이 노릇도 해봤지. 그런데 나처럼 능력 있는 사람이 자네와 동업을 하면 손해를 보는 게 아닌지 모르겠는걸? 그 문제는 생각을 좀 해봐야겠어. 노인은 몹시 거들먹거리는 투로 말했어요. 그는 굉장한 허풍쟁이 같았어요. 젊은 남자는 기분이 상했는지 한동안 입을 꾹 다물고 있었지요. 짐과 나는
우스꽝스러운 연극 한 편을 구경하는 기분으로 두 사람을 지켜보았어요. 조금 뒤 젊은 남자가 벌떡 일어나 앉더니 침통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제가 어쩌다 이런 꼴로 살아가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하긴 누굴 원망할 것도 없지요. 모두 제 잘못으로 비롯된 일이니까요. 영감님은 저의 이 답답하고 쓰린 마음을 모르실 거예요. 제 신분을 알게 되면 혹시 이해하게 될지도 모르지만. 젊은 남자는 눈물까지 글썽거렸어요. 우리는 깜짝 놀라서 모두 일어나 앉았어요. 신분이라니? 자네 신분이 뭔데? 노인이 기가 차다는 듯 흘겨보면서 물었어요. 궁금하기는 짐과 나도 마찬가지였어요. 사실 저는 영국 브리지워터 공작의 후손이에요. 저의 할아버지는 오래전에 진정한 자유를 찾기 위해 이곳 아메리카로 건너오셨지요. 저는 할아버지의 유일한 후계자였는데 할아버지가 돌아가시자마자 저의 작은 아버지가 나타나서 어린 저를 쫓아내고 재산과 공작의 자귀를 모두 차지해버렸답니다. 제가 지금 이런 꼴로 사는 걸 할아버지가 아신다면. 젊은 남자는 바닥에 엎드려 괴로운 듯 머리를 쥐어뜯었어요. 노인이 한심하다는 눈빛으로 내려다보았어요. 하지만 나는 젊은 남자가 한 말이 진짜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짐도 이번에는 젊은 남자의 말을 믿는 눈치였어요. 짐과 나는 진심으로 젊은 남자를 위로해주고 싶어서 옆으로 다가갔어요. 아저씨, 기운 내세요. 내가 말하자 젊은 남자는 고개를 들어 빨갛게 충혈된 눈으로 나를 올려다보았어요. 너희들이 정말로 내 마음을 이해한다면 나를 공작으로 깎듯이 대해주려무나. 좋아요, 공장님. 그렇게 해드릴게요. 그러니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짐과 나는 공장 옆에 그림자처럼 붙어 앉아서 일일이 시중을 들어주었어요. 점심 식사를 할 때도 노인보다 먼저 공작을 챙겨주고 공작이 식사를 끝날 때까지 옆에 앉아서 기다렸어요. 공작은 아주 흐뭇한 얼굴로 식사를 마쳤지요. 아무리 봐도 공작다운 품이라곤 느껴지지 않는 사람이었지만 우리는 모르는 척하고 원하는 대로 해주었어요. 하지만 노인은 잔뜩 심통이 나서 내내 툴툴거렸어요. 오후가 되었어요. 내내 입을 꾹 다물고 있던 노인이 공작을 불러놓고 말했어요. 짐과 나도 무슨 이야기인지 궁금해서 바싹 다가앉았어요. 공작, 지금부터 내가 깜짝 놀랄 비밀을 털어놓겠네. 끝까지 숨기려 했는데 아무래도 말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말이야. 비밀이라뇨? 공작이 시큰둥한 얼굴로 물었어요. 노인은 갑자기 흐느껴 울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깜짝 놀라서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노인은 한동안 흐느껴 울다가 우리를 빙 둘러보고 나서 말했어요. 공작, 사실 나는 프랑스의 황태자라네. 갑자기 행방불명되어서 프랑스 전체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루이 17세가 바로 나란 말일세. 사람들은 황태자가 죽은 줄 알고 있지만 그게 아니야. 말도 안 돼. 루이 17세는 당신보다 나이가 훨씬 적은데 어째서 그런 황당한 거짓말을 꾸며대는 거요? 공작은 어처구니가 없다는 듯 웃었어요. 하지만 짐과 나는 이번에도 노인의 말이 진짜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노인이 너무나 서럽게 울면서 말했기 때문에 우리는 더 확신을 가졌지요. 내가 늙어 보이는 건 고생을 많이 해서 그렇다네. 하지만 이제 와서 그런 게 다 무슨 소용이겠는가. 왕의 자리를 잃고 지금은 이렇게 우스운 꼴로 살고 있는 걸. 난 정말이지 내 처지가 처량해서 죽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 지금도 그런 심정이네. 누군가 나를 왕처럼 대해준다면 조금 위로가 될지 모르겠지만. 노인은 거기까지 말하고 나서 숨이 넘어갈 듯 꺽꺽대며 울었어요. 짐과 나는 얼른 다가가서 노인을 위로했어요. 우리가 왕으로 모실게요. 그러니 제발 진정하세요. 그러자 노인은 금세 얼굴이 밝아졌어요. 그때부터 우리는 공작보다 노인의 시중을 먼저 들었어요. 노인은 왕이기 때문이었지요.
우리는 신하들이 왕 앞에서 하듯이 무릎을 꿇고 말했고 앉으라는 허락이 떨어지기 전에는 늘 공손한 자세로 서 있었어요. 그제야 노인은 기분이 풀려서 공작에게 화해를 청했지요. 우리가 왕과 똑같이 깍듯하게 대했기 때문에 별로 손해볼 게 없다고 생각했는지 공작도 순순히 화해를 받아들였어요. 나는 왕과 공작 사이에 어색하고 불편한 분위기가 사라진 게 무엇보다 기뻤어요. 귀한 신분의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게 된 것도 대단한 행운이라고 여겼어요. 하지만 짐과 나는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이 지독한 허풍쟁이에다가 사기꾼일 뿐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알게 되었어요. 그들이 매번 다른 이야기를 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자신들이 밝힌 신분에 관한 이야기도 금세 잊어버렸는지 전혀 다른 말로 둘러대곤 했지요. 짐, 정말 한심한 인간들이지? 그래도 그냥 모른 척 해주자. 그래, 그게 서로 편할 것 같아. 우리는 왕과 공작을 떼어버릴 수 있는 뾰족한 수도 없어서 계속 뗏목을 함께 타고 가야 했어요. 아주 성가시고 신경 쓰이는 사람들이었지만 방법이 없었어요. 두 사람과 함께 지내면서부터 귀찮은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내가 낮 동안에는 숲에서 쉬고 밤에만 뗏목을 띄우자 왕과 공작은 의심스럽다는 눈빛을 보냈어요. 아무래도 이상한데? 혹시 짐이 도망친 노예가 아니냐? 그래서 밤에만 몰래 다니는 거지? 순간 짐의 얼굴이 뻣뻣하게 굳었어요. 나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였어요. 잠깐 동안 고민한 끝에 나는 그럴듯한 이야기를 꾸며서 둘러댔어요. 원래는 제 아버지와 동생이 함께 여행을 하고 있었어요. 우리 가족은 미주리주에서 살았는데 너무 가난해서 모든 걸 정리하고 올리언스 근처에 있는 삼촌 댁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그곳에서 삼촌네 농장 일을 도우면서 살려고요. 그런데 도중에 우리가 탄 뗏목이 증기선과 부딪히는 사고가 났어요. 깜깜한 밤이라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거든요. 저런, 안 됐구나. 왕이 이마를 찡그렸어요. 나는 계속해서 말했어요. 그 사고로 아버지와 동생이 죽고 짐과 저만 남았어요. 저는 짐하고 둘이라도 삼촌 댁으로 가려고 여행을 계속했는데 보는 사람들마다 짐을 보고 쫓아와서는 도망친 노예가 틀림없다면서 잡아가려고 했어요. 그런 일을 계속 겪다 보니 무섭기도 하고 지치기도 해서 사람들 눈에 잘 안 띄도록 밤에만 다니는 거예요. 왕과 공작은 크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잔뜩 긴장한 채 이야기를 듣고 있던 짐의 표정이 조금 밝아졌어요. 나는 왕과 공작 같은 거짓말쟁이들을 속인다는 게 더없이 통쾌했어요. 우리도 사람들 눈에 띄는 건 바라는 바가 아니야. 그래도 고민을 좀 해보자꾸나. 어쩌면 낮에도 뗏목을 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야. 공작이 말했어요. 그 말에는 모두 찬성이었어요. 우리는 모두 머리를 맞대고 고민에 빠졌어요. 조금 뒤 공작이 손뼉을 딱 치면서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좋은 방법이 생각났어. 다음에 나오는 마을에서 내가 준비를 해볼 테니 마을이 나오면 뗏목을 멈추도록 해. 좋아, 나도 같이 내리겠네. 한동안 아무 일도 꾸미지 않고 얌전하게 지냈더니 몸이 근질근질하구먼. 내려서 좋은 일거리가 있는지 좀 찾아봐야겠어. 왕이 음흉한 웃음을 지어 보였어요. 5km쯤 더 내려갔을 때 조그만 마을이 나타났어요. 나는 잠들어 있는 짐을 깨워서 뗏목을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잘 묶어두었어요. 왕과 공작은 정말 동업자가 된 듯 다정하게 내려서 강기슭으로 올라갔어요. 나도 커피를 사기 위해 따라갔어요. 뗏목에는 짐이 혼자 남아 있었지요. 마을에는 사람들이 거의 보이지 않았어요. 어느 집 마당에서 볕을 쬐고 있던 흑인이 모두들 숲속에서 열리는 야외 집회에 갔다고 일러주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왕의 눈이 반짝 빛났어요. 집회라면 당연히 내가 가봐야지. 잘하면 한미천 단단히 잡을 수도 있겠는걸.
왕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연신 싱글벙글했어요. 조금 더 가다 보니 인쇄소가 있었지요. 인쇄소 사람들도 집회에 갔는지 아무도 없었어요. 마침 잘 됐군. 나는 여기서 할 일이 있으니 가서 일들 보고 오시오. 공작은 윗옷을 휙 벗어던지고 인쇄소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러고는 익숙한 솜씨로 기계를 다루기 시작했어요. 왕과 나는 공작을 그곳에 남겨두고 야외 집회가 열린다는 숲속으로 갔어요. 이웃 마을에서도 모두 왔는지 집회 장소에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목사님이 높은 단상 위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 동안 왕은 사람들을 이리저리 살피며 돌아다녔어요. 곧 설교가 끝나고 다 같이 입을 모아 찬송가를 불렀어요. 나도 얼떨결에 손뼉을 치면서 따라 불렀어요. 한참 노래를 부르다 보니 왕이 보이지 않았어요. 나는 목을 길게 빼고 주위를 살폈지요. 그런데 왕은 어느새 단상 바로 앞까지 가서 사람들에게 무언가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나는 왕이 무슨 일을 벌이려고 하는지 알 수 없었지만 어쩐지 조금 겁이 났어요. 그때 목사님이 단상에서 말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귀한 분이 오셨습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위해 귀한 말씀을 전하고 싶다고 하니 모두들 박수로 환영합시다. 목사님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박수가 한꺼번에 터져 나왔어요. 박수를 받으며 단상 위로 올라간 사람은 바로 왕이었어요. 왕은 심각한 얼굴로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저는 30년 동안이나 인도양에서 해적질을 하며 살아온 나쁜 사람입니다. 얼마 전에 새로운 부하들을 더 모아보려고 고향으로 돌아왔지요. 그런데 바로 어젯밤에 도둑을 만나 가진 걸 모두 빼앗겼습니다. 제가 다른 사람들한테 했던 그대로 당한 셈이지요. 사람들은 웅성거리면서 왕의 말에 계속 귀를 기울였어요. 나도 왕이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지 무척 궁금했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보니 그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저는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잘못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저는 처음으로 마음의 평화를 얻고 행복을 느꼈습니다. 이제 인도양으로 다시 돌아가면 저와 함께 지내는 해적들을 회개시키고 하느님의 품으로 돌아가도록 할 생각입니다. 비록 도둑에게 모든 것을 빼앗겨서 돌아갈 일이 막막하긴 하지만 어떻게든 돌아가서 저의 남은 인생을 보람되게 살겠습니다. 제게 이런 생각을 일깨워 주신 목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왕이 머리를 숙여 인사하자 사람들은 숲이 떠나갈 듯이 크게 함성을 지르며 또다시 박수를 쳤어요. 나는 왕의 천연덕스러운 거짓말에 혀를 내둘렀어요. 왕은 역시 속임수에 대가다웠어요. 저분이 인도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돈을 모아줍시다. 누군가 큰 소리로 말했어요. 왕은 감격한 듯 눈물을 뚝뚝 흘렸어요. 젊은 청년 하나가 왕의 모자를 들고 사람들 사이로 돌아다녔어요. 모자에 금세 돈이 그득히 모였지요. 나중에 뗏목으로 돌아와서 세어보니 돈은 자그마치 87달러나 되었어요. 우와, 내가 지금까지 했던 야외 집회 중에서 최고의 수입인걸. 왕은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했어요. 공작도 인쇄소 주인 행세를 하면서 광고 인쇄비와 신문 구독료로 9달러 정도를 챙겨왔어요. 하루 버리치고는 괜찮은 편이었지만 왕의 엄청난 수입에 비하면 푼돈으로밖에 여겨지지 않았지요. 대신 공작은 그럴듯한 광고 전단을 2가지 만들어 왔어요. 하나는 흑인 노예를 찾는다는 광고지였어요. 광고지에는 짐의 인상착의와 함께 현상금 200달러라는 문구가 쓰여 있었어요. 공작이 광고지를 이리저리 돌려보도록 하면서 말했어요. 이젠 낮에도 얼마든지 뗏목을 타고 다닐 수 있어. 사람들이 의심하면 이 광고지를 보이면서 짐을 붙잡아 주인에게 현상금을 타러 가는 길이라고 하면 돼.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아저씨는 머리가 정말 좋으신가 봐요. 나는 처음으로 공작이 마음에 들어서 칭찬을 아끼지 않았어요. 왕과 짐도 내 말에 맞장구를 쳤어요. 공작은 어깨를 으쓱하며 좋아했어요. 다른 광고지는 연극 공연에 관한 안내문이었어요. 그 광고지는 뗏목을 타고 남쪽으로 며칠 동안 내려간 마을에서 사용되었어요. 왕과 공작은 손발이 척척 맞아서 온 마을에 광고지를 붙이고 돌아다녔어요. 광고지에 적힌 내용은 제법 그럴듯했어요. 세계적인 비극 배우 출연, 공연 기간은 단 3일, 입장료는 50센트. 왕과 공작은 무대를 만드는데도 신경을 많이 썼어요. 저녁이 되자 마을 사람들이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하나 둘 모여들었어요. 극장 안은 순식간에 10,000원이 되었고 왕과 공작은 무대 뒤에서 기쁨을 감추지 못했어요. 나는 한쪽 구석에서 가슴을 졸이며 기다렸어요. 드디어 막이 올랐어요. 사람들의 환호성과 함께 왕이 우스꽝스러운 꼴로 무대에 등장했어요. 벌거벗은 채 등장한 왕의 몸에는 여러 가지 무늬가 알록달록하게 그려져 있었지요. 왕은 그 꼴로 당나귀처럼 바닥에 엎드려 펄쩍펄쩍 뛰어다녔지요. 사람들은 배를 잡고 웃어댔어요. 연극은 성공적인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곧바로 이상한 장면이 연출되었어요. 여러분, 오늘 연극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공작이 무대 위에서 뛰어나와서 사람들에게 인사를 했어요. 사람들은 어처구니 없다는 듯 서로 얼굴을 마주 보았지요. 도대체 뭘 했는데 벌써 끝이야? 아직 연극은 제대로 구경도 못했는데. 누군가 극장이 떠나갈 때 큰 소리로 외치자 여기저기서 볼멘 소리가 터져나왔어요. 나는 사람들이 금방이라도 왕에게 달려들 것만 같아 마음이 조마조마했어요. 그때 점잖은 신사가 의자 위에 올라서서 사람들을 진정시키며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엉터리 극단에 속았소. 분한 마음은 여기 계신 분들 모두 똑같을 것이오. 하지만 이 일을 마을 사람들이 알게 되면 우리를 얼마나 한심하게 생각하겠소. 그러니 이대로 조용히 돌아가서 이 연극이 재미있다고 소문을 냅시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이 어처구니 없는 연극을 보게 만들면 다 똑같은 입장이 될 테니 우리를 한심하게 보진 않을 것이오. 신사가 말을 끝내자 사람들은 삼삼오오 모여서 웅성거렸어요. 한참 뒤 사람들은 모두 신사의 말이 옳다는 결론을 내리고 조용히 집으로 돌아갔어요. 당연히 다음날 공연 때도 극장은 터져나갈 듯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연극도 전날과 똑같았어요. 공작이 끝인사를 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지요. 왕과 공작은 뗏목으로 돌아와 입장료로 거두어들인 돈을 세면서 밤새도록 낄낄댔어요. 공연 마지막 날인 사흘째 밤이었어요. 나는 공작과 함께 극장 입구에 숨어서 극장으로 몰려드는 사람들을 살폈어요. 그런데 어쩐지 모두 낯익은 얼굴들이었어요. 구경꾼들은 거의 대부분이 첫째 날과 둘째 날에 극장에 다녀갔던 사람들이었어요. 한 가지 더 이상한 것은 사람들마다 주머니에 고약한 냄새가 나는 물건들을 넣어오는 것이었어요. 나는 불룩하게 솟아오른 주머니를 살피면서 코를 싸쥐었어요. 아무래도 이번엔 무사히 넘어가지 않을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허크, 꾸물거리지 말고 얼른 나를 따라와. 공작이 귀에 대고 속삭였어요. 나는 공작을 따라 뗏목이 있는 곳까지 쉬지 않고 달려갔어요. 놀랍게도 왕이 먼저 와 있었어요. 내가 눈을 휘둥그레 뜨고 쳐다보자 왕이 픽 웃으면서 말했어요. 멍청한 놈들, 오늘이 공연 마지막 날인데 당연히 복수하러 몰려오겠지. 우리가 그런 눈치도 없을 만큼 멍청해 보였나? 왕은 입을 크게 벌리고 웃었어요. 공작이 손뼉을 치면서 따라 웃었지요. 하지만 짐과 나는 웃지 않았어요. 웃기는커녕 두 사기꾼들에게 화가 치밀 뿐이었지요.
왕과 공작은 거의 $500 가까이 되는 돈을 만지작거리면서 전날처럼 낄낄대고 웃다가 잠이 들었어요. 뗏목을 출발시킨 뒤 짐이 쓸쓸한 표정으로 앉아서 보초를 섰어요. 나는 왕과 공작이 미웠어요. 그 사기꾼들 때문에 짐이 자유의 몸이 되는 시간이 점점 더 늦어지는 게 안타까웠어요. 그날 밤 나는 잠결에 어렴풋이 짐이 아내와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며 흐느끼는 소리를 들었어요. 우리는 뗏목을 타고 강 하류로 계속 내려갔어요. 며칠 동안 빈둥거리며 시간을 때우던 왕과 공작은 또다시 새로운 계획을 짜느라 머리를 맞대고 있었어요. 그들은 사기를 치지 않고 있으면 몸이 근질거리는 사람들 같았어요. 짐과 나는 그 모습을 보고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었지요. 버드나무가 우거진 모래 언덕에 뗏목을 댔을 때 왕은 앞서 들렀던 마을에서 산 새 양복으로 갈아입었어요. 왕은 나에게도 새 옷으로 갈아입으라고 했지요. 공작, 허크를 데리고 일단 마을에 들어가 봐야겠어. 마을 형편을 알아야 무슨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울 게 아닌가. 그렇지요. 얼른 다녀오세요. 공작이 친절하게 말했어요. 나는 별로 내키지 않았지만 할 수 없이 따라 나섰어요. 허크, 조심해서 다녀와. 짐이 배를 묶어놓은 끈을 풀어주면서 말했어요. 나는 왕을 배에 태우고 노를 저어서 강둑을 따라갔어요. 강 상류 쪽 먼 곳에 증기선 한 척이 정박해 있는 게 보였어요. 우리는 배를 타고 마을 위쪽으로 올라갔어요. 절벽을 따라 돌아서 마을 가까이 다가갔을 때 강둑에 앉아있는 청년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청년은 커다란 여행 가방 2개를 옆에 놓고 앉아 수건으로 연신 땀을 닦아내고 있었지요. 저 젊은이 앞으로 배를 대거라. 왕이 눈을 빛내면서 말했어요. 나는 왕이 시키는 대로 노를 저어갔어요. 젊은이, 많이 힘들어 보이는데 내 배를 타고 함께 가세나. 정말 고맙습니다. 올리언스에 갈 일이 있어서 증기선을 타러 가는 길인데 짐이 많아 무척 힘이 드네요. 청년은 몇 번이나 허리를 숙여 인사하면서 가방을 들고 배에 올랐어요. 왕은 청년에게 내가 자기 하인이며 이름은 아돌퍼스라고 소개했어요. 나는 기가 막혔지만 입을 다물고 있었어요. 왕은 청년에게서 마을에 관한 정보를 캐내려는 게 분명했어요. 청년은 자리를 잡고 앉자마자 입을 열었어요. 혹시 하비 윌크스 씨가 아니신지. 난 알렉산더요. 사람들은 그냥 브로젯 목사라고 부른다오. 그런데 하비 윌크스란 사람은 누구요? 왕은 짐짓 점잔을 떨면서 물었어요. 청년은 왕이 쳐놓은 그물에 걸린 줄도 모른 채 하비 윌크스라는 사람에 대해 자세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그 이야기는 왕이 군침을 흘리기에 충분한 내용이었어요. 청년이 들려준 이야기는 대충 이런 것이었어요. 어젯밤에 마을에서 한 사람이 병을 앓다 죽었는데 그의 이름은 피터 윌크스였어요. 그는 꽤 부자였는데 아내와 자식이 없었어요. 대신 메리 제인과 수잔, 조안나라는 세 조카딸들과 함께 지냈지요. 그녀들은 형 조지 윌크스의 딸들이었어요. 지난해에 형 부부가 갑작스런 사고로 죽은 뒤부터 피터 윌크스는 조카 딸들과 한 집에서 지내게 되었어요. 피터 윌크스에게는 하비와 윌리엄이라는 남동생 2이 더 있었어요. 윌크스 가족은 원래 영국 사람들이었어요. 피터 윌크스는 오래전에 형 조지와 미국으로 건너왔고 하비와 윌리엄은 영국에 남아 있었지요. 세월이 흐르면서 피터 윌크스는 영국에 남아있는 동생들을 몹시 그리워했어요. 편지를 자주 주고받아서 서로에 관한 일을 누구보다 잘 알고 지냈지만 얼굴을 볼 수는 없었지요. 특히 피터 윌크스는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막내 동생 윌리엄에게 아무 도움도 되어주지 못한 걸 늘 안타까워했어요. 한 달 전쯤 처음 알아누웠을 때 피터 윌크스는 자신이 곧 죽으리라는 걸 예감했는지 동생들에게 연락을 하도록 했어요.
하지만 동생들은 아직까지도 도착하지 않고 있었지요. 영국에서 목회 활동을 하느라 몹시 바쁘다고 하더군요. 피터 씨는 그분들을 위해서 굉장한 유산까지 남겼는데 임종도 못 보다니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유산이라고요? 왕이 대수롭지 않다는 듯 물었어요. 하지만 나는 왕이 몹시 흥분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지요. 피터 씨는 전 재산을 조카 딸들과 동생들에게 똑같이 나누어 준다는 유언장을 남겼어요. 현금만 해도 수천 달러나 된다고 하던걸요. 청년은 코앞에 보이는 증기선을 돌아보면서 말했어요. 왕은 청년에게 계속해서 질문을 퍼부었어요. 피터 윌크스의 직업이나 친구들 이름, 조카 딸들의 나이와 생김새, 성격까지 골치 아플 정도로 꼬치꼬치 캐물었어요. 청년은 친절하게도 왕이 묻는 말에 아주 자세히 대답해 주었어요. 그래, 장례식은 언제 치른다든가? 왕이 배에서 내리려는 청년을 붙잡고 마지막으로 물었어요. 내일 정오 무렵일 거예요. 청년은 대답을 하고 나서 깍듯하게 인사를 한 다음 곧바로 증기선에 올랐어요. 증기선이 출발하자마자 왕은 흐뭇한 미소를 지었지요. 나는 왕이 무슨 일을 꾸미려고 하는지 알 것 같았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척했어요. 왕은 배를 타고 강 상류 쪽으로 조금 더 올라간 곳에서 먼저 내렸어요. 허크, 빨리 뗏목으로 가서 공작을 데려와라. 새 여행 가방을 챙겨 들고 옷도 잘 차려입어야 한다고 꼭 전하고. 왕은 강둑에 올라서서 다급하게 말했어요. 나는 왕이 시키는 대로 뗏목이 있는 곳까지 가서 공작을 태우고 돌아왔어요. 공작이 오자마자 왕은 청년에게 들은 이야기를 하나도 빠짐없이 들려주었어요. 말하는 동안 왕은 영국 사람의 말투를 흉내내려고 애썼어요. 제법 그럴듯한 말투였지요. 이번에 잘하면 제대로 한몫 챙길 수 있을 거야. 그러니 자네는 벙어리 흉내를 잘 해내야 해. 걱정 마세요. 연극할 때도 몇 번 해봐서 자신 있어요. 두 사람은 마치 내가 옆에 없는 것처럼 저희들끼리 이야기하면서 웃었어요. 그들은 나를 완전히 한패로 여기는 것 같았지만 나는 그럴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하지만 왕이 나도 함께 가야 한다고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따라 움직였어요. 오후에 우리는 증기선을 타고 마을로 향했어요. 멀리서 오는 여행자들처럼 보이려고 얼마 되지도 않는 거리에서 일부러 증기선을 탄 것이에요. 마을에 도착했을 때 사람들이 여럿 선착장에 나와 있다가 우리를 보고 옹성거렸어요. 왕이 먼저 배에서 내려 천연덕스럽게 물었어요. 여러분 중에 혹시 피터 윌크스 씨 집을 아는 분이 계신가요? 그 말에 한 사람이 앞으로 달려 나오며 대답했어요. 하비 윌크스 씨죠? 드디어 오셨군요. 안타깝게도 피터 씨는 어제 돌아가셨답니다. 맙소사, 형님이 돌아가시다니. 왕은 갑자기 이마를 잡고 비틀거리더니 옆 사람의 어깨에 얼굴을 파묻고 엉엉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어요. 왕이 이런저런 손짓을 해보이자 벙어리 행세를 하느라 가만히 있던 공작도 가방을 떨어뜨리고 울음을 터뜨렸어요. 나는 이 뻔뻔스러운 사기꾼들에게 치가 떨렸지요. 당장이라도 사람들 앞에 나서서 두 사기꾼들의 정체를 밝히고 싶었어요. 하지만 나도 같은 일당으로 몰릴 게 뻔했기 때문에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피터 윌크스의 형제들이 도착했다는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나갔어요. 우리가 피터 윌크스의 집 앞에 도착했을 때는 구경꾼들로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였어요. 왕이 빨간머리 아가씨를 향해 팔을 벌렸어요. 청년이 말한 대로라면 그 아가씨는 첫째 조카인 메리 제인이 분명했어요. 네가 메리 제인이로구나. 내가 바로 하비 삼촌이란다. 왕이 외치자 메리 제인이 와락 안기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공작도 벙어리 행세를 완벽하게 하면서 메리 제인의 동생들인 수잔과 조안나를 부둥켜 안고 입을 맞추었지요. 그러고 나서는 나란히 피터 윌크스의 시신이 안치되어 있는 방으로 가서 다시 한번 눈물바다를 연출했어요.
왕과 공작이 어찌나 완벽하게 연기를 했던지 구경꾼들까지 모두 눈물을 흘렸어요. 왕은 울먹이며 목사답게 연신 아멘을 외쳤지요. 또 형이 보낸 편지에서 읽었다며 마을 사람들 이름을 들먹거리고 일일이 인사를 나누었어요. 그쯤 되고 보니 마을 사람들 중 누구도 두 사람을 의심하지 않게 되었어요. 조금 뒤 메리 제인이 피터 윌크스의 유언장을 가져와서 보여주었어요. 유언장에는 집과 금화 3,000달러를 조카딸들에게 주고 하비와 윌리엄 형제에게는 가죽 공장과 약간의 땅 그리고 금화 3,000달러를 준다고 적혀 있었어요. 하비 삼촌, 금화 6,000달러는 지하실에 있어요. 메리 제인이 친절하게 일러주었어요. 그래, 형님이 남기신 귀한 금화를 한번 보고 와야겠구나. 왕은 나에게 촛불을 들고 앞장서라고 했어요. 왕과 공작, 나 이렇게 셋만 지하실로 갔어요. 그곳에는 정말로 금화자루가 있었어요. 두 사기꾼들은 주위를 두리번거리면서 금화를 바닥에 쏟아놓고는 6,000달러가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하나하나 세어보았어요. 그런데 450달러가 모자랐어요. 너무 아파서 셈을 제대로 못했나 보군. 그나저나 사람들이 돈이 모자라는 걸 알게 되면 우리가 빼돌렸다고 의심하지 않을까? 왕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공작이 잠깐 생각하더니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 놓으며 말했어요. 여기 우리가 그동안 모은 돈이 있어요. 이걸로 채워 넣으면 될 거예요. 어차피 우리 몫으로 다시 받게 될 테니까요. 왕은 손뼉을 치면서 공작의 비상한 머리를 칭찬했어요. 두 사람은 금화를 다시 자루에 담았어요. 그러다 공작이 문득 생각난 듯 말했어요. 우리 이 금화를 애들한테 몽땅 주겠다고 해요. 혹시라도 우리를 의심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니 그렇게 해서 확실하게 믿음을 얻는 거죠. 역시 자네는 머리가 좋아. 일단 줬다가 나중에 다시 챙겨서 달아나면 그만이지. 왕은 보기 싫게 웃었어요. 미리 짠 대로 왕과 공작은 금화자루를 들고 올라가서 사람들 앞에 내놓았어요. 여러분, 저와 윌리엄은 이 돈을 조카들에게 모두 주기로 했습니다. 피터 형님이 저희들 몫으로 반을 남기셨지만 불쌍한 조카들에게 기꺼이 양보할 생각입니다. 가엾은 아이들이 편안하게 살아야 하니까요. 왕이 말하자 사람들은 박수를 치며 환호했어요. 조카들은 왕과 공작에게 달려가 품에 안겼어요. 사람들은 이 완벽한 사기꾼들을 아낌없이 칭찬하며 존경 어린 눈빛으로 악수를 청했지요. 왕과 공작은 만족한 듯 흐뭇하게 웃으며 사람들을 둘러보았어요. 나는 그들의 음모가 계획대로 진행되는 게 안타까워서 가슴이 답답했어요. 왕과 공작이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칭송을 받고 있을 때 얼굴이 길쭉한 남자가 코웃음을 치며 앞으로 나섰어요. 마을 사람들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웃기는군. 이 사악한 사기꾼들 같으니라고. 남자는 왕을 노려보면서 무섭게 말했어요.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남자를 말렸어요. 로빈슨 선생님 왜 그러세요? 이분은 하비 윌크스 씨예요. 그 말에 로빈슨이라고 불린 남자는 콧방귀를 날렸어요. 하비 윌크스라고? 그따위 서툰 영국식 말투로 지금 사기를 치려는 거야? 다른 사람들은 다 속아 넘어갔는지 몰라도 난 절대로 안 속아. 당신은 사기꾼이 분명해. 왕은 순간 약간 긴장한 듯 했지만 이내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말했어요. 로빈슨 선생님이라면 형님의 의사 친구분이시군요. 형님이 편지에서 선생님 얘기를 자주 했는데. 왕이 손을 내밀며 다가가자 로빈슨 선생은 얼굴을 더 험악하게 일그러뜨렸어요. 더러운 손 치워. 피터 윌크스는 나와 절친한 친구 사이였어. 나는 그 친구의 형제들이 어떤 사람인지 훤히 알고 있지. 그러니 날 속일 생각일랑 하지 않는 게 좋을 거야. 로빈슨 선생의 말투는 단호했어요. 나는 속으로 잘된 일이라고 생각했지요. 이제라도 왕과 공작이 이 일에서 손을 뗐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했어요.
하지만 로빈슨 선생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왕의 편을 들었어요. 그들은 왕의 조카들에게 금화를 모두 양보할 만큼 너그럽고 욕심이 없는 사람이라며 로빈슨 선생을 설득하려 했어요. 그래도 무슨 생각 때문인지 로빈슨 선생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때 메리 제인이 금화 자루를 들고 앞으로 나서며 말했어요. 아저씨가 피터 삼촌과 둘도 없는 친구 사이였다는 건 저도 잘 알아요. 하지만 여기 계신 이분들은 틀림없이 영국에서 오신 저희 삼촌들이에요. 저는 이 금화를 모두 하비 삼촌에게 맡기겠어요. 메리 제인은 왕에게 금화 자루를 건네주었어요. 왕은 세 조카들을 껴안고 로빈슨 선생을 향해 거만하게 웃어 보였어요. 로빈슨 선생은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서 입을 열었어요. 좋아. 나는 더 이상 상관하지 않을 테니 마음대로들 하시오. 하지만 언젠가 내 말을 듣지 않은 걸 반드시 후회하게 될 거요. 로빈슨 선생은 말을 마치자마자 사람들을 해치고 쌩하니 가버렸어요. 사람들이 로빈슨 선생을 손가락질하며 수군거렸어요. 하지만 나는 멀어져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면서 발을 동동 굴렀지요. 메리 제인과 수잔, 조안나는 왕의 품에 안겨 천진난만하게 웃고 있었어요. 안 되겠어. 나라도 나서서 저 순진한 자매들의 돈을 지켜줘야 해. 나는 그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언제까지 왕과 공작의 음모를 지켜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지요. 그날 저녁 마을 사람들이 돌아가고 나서 다 같이 저녁 식사를 했어요. 왕과 공작은 메리 제인이 안내해준 2층 방에 짐을 내려놓고 와서 마음 좋은 삼촌답게 조카들과 이야기꽃을 피웠어요. 왕은 이야기가 오갈 때마다 공작에게 이야기 내용을 전하는 척하려고 요상한 손짓을 해보였어요. 그들은 정말 치밀한 사기꾼들이었어요. 나는 하인 한 사람에게 피곤해서 먼저 자겠다고 말하고 내가 묵기로 한 다락방으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잠깐 동안 분위기를 살피다가 몰래 2층 방으로 내려갔어요. 분명히 금화자루를 이 방으로 가지고 올라갔는데 나는 어둠 속에서 손을 이리저리 더듬어 보았어요. 너무 캄캄해서 아무것도 분간할 수가 없었어요. 바로 그때 2층으로 올라오는 발소리가 들렸어요. 나는 깜짝 놀라서 얼른 옷장 커튼 뒤로 들어가 옷가지 사이에 몸을 숨겼어요. 왕과 공작은 방에 들어오자마자 문을 걸어 잠그고 방 안을 한번 살폈어요. 공작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금화만 챙겨서 내일 새벽에 몰래 도망치는 게 좋겠어요. 아무래도 그 의사 선생이라는 자가 자꾸 마음에 걸려요. 무슨 소리야? 굴러온 복을 차버리겠다는 거야? 땅이며 집까지 처분하면 돈이 얼만데 이번 일만 잘 끝나면 우린 평생 편하게 놀고 먹을 수 있다고. 왕의 말에 솔깃해서 공작도 이내 마음을 고쳐먹었어요. 나는 숨소리를 죽인 채 두 사람의 이야기에 계속 귀를 기울였어요. 그들은 금화자루를 숨길 곳을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검둥이 하인들이 청소를 한다고 들락거리다가 손을 댈 수도 있잖아. 어디다 숨기면 좋을까? 왕이 이곳저곳 들추어 보면서 물었어요. 나는 행여라도 내가 숨어있는 옷장 커튼을 열까봐 간이 콩알만해졌어요. 영감님, 여기 이 침대 매트리스 밑에 넣어두는 게 좋겠어요. 아무리 자주 청소를 한다고 해도 침대 매트리스까지 드러내지는 않을 테니까요. 자네 말이 옳아. 두 사람은 낄낄대면서 매트리스 밑에 금화자루를 숨기고 나서 다시 아래층으로 내려갔어요. 나는 재빨리 매트리스를 들추고 금화자루를 꺼내 다락방으로 가져다 깊숙이 숨겼어요. 그런데 영 마음이 놓이지 않았어요. 돈자루가 없어진 걸 알면 집안을 샅샅이 뒤질 게 뻔한데 어떡한담? 이 방에서 발견되면 저자들이 날 가만두지 않으려고 할 텐데. 나는 곰곰 생각에 잠겼어요. 아무래도 방 안보다는 집 밖 어딘가에 숨겨두는 게 좋을 것 같았지요. 얼마 뒤 왕과 공작이 2층 방으로 들어가는 소리가 났어요. 두 사람은 금방 잠이 들었는지
아무런 말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나는 금화자루를 들고 2층 방문 앞을 지나 아래로 살금살금 내려갔어요. 하지만 현관에 자물쇠가 채워져 있어서 밖으로 나갈 수가 없었어요. 내가 어쩔 줄 몰라서 우왕좌왕하고 있을 때 누군가 계단을 내려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나는 급히 주위를 살피다가 문이 조금 열려있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 방에는 피터 윌크스의 시신이 든 관이 놓여 있었어요. 관 뚜껑이 조금 열린 채였지요. 관을 봉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고인의 얼굴을 볼 수 있도록 열어놓은 것이에요. 시신의 얼굴이 수건으로 덮여 있었지만 나는 온몸에 소름이 쫙 끼쳤어요. 방 전체에 서늘한 기운이 감돌았어요. 다시 한번 관 속을 힐끔 돌아보는 순간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래, 관 속에 돈자루를 숨기면 되겠다. 그럼 아무도 찾아내지 못할 거야. 메리 제인한테는 나중에 편지를 보내서 알려주면 될 테고. 그건 정말 좋은 생각인 것 같았어요. 나는 얼른 금화자루를 시신의 팔 밑에 넣었어요. 무서워서 손이 덜덜 떨렸어요. 시신의 차가운 느낌이 손에 닿았을 땐 하마터면 소리를 지를 뻔했어요. 부들부들 떨면서 겨우 금화를 숨기고 문 뒤로 가서 숨었을 때 메리 제인이 방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녀는 관 앞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삼촌, 피터 삼촌. 메리 제인은 손수건에 얼굴을 파묻은 채 흐느껴 울었어요. 나도 공연히 가슴이 찡해왔어요. 그녀는 울음을 쉽게 그칠 것 같지 않았어요. 난 조금 더 숨어 있다가 조심스럽게 거실로 빠져나갔어요. 모두 잠이 들었는지 메리 제인의 울음소리 외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나는 다시 고양이처럼 살금살금 걸어서 다락방으로 올라갔어요. 잠자리에 누웠지만 쉽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왕이 워낙 치밀한 사람이라 관을 봉하기 전에 금화자루를 찾아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시 가서 돈자루를 가져올까? 생각은 굴뚝 같았지만 엄두가 나지 않았어요. 나는 내내 뒤척거리다가 날이 환하게 밝아올 무렵에야 잠이 들었어요.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 친구가 되어주세요.